네,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협회장님이신 최태자 회장님을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자입니다. 원래는 훌륭하신 분을 좌장을 모셔야 되는데요. 다들 이 주제로 좌장을 고소하셔서 이례적으로 제가 오늘 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너그럽게 용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진행 방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혜정 박사님의 통합재가 서비스 주된 발표에 대해서 저희 협회에서 세 분의 토론자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박종선 교수님이십니다. 구립새마음대입교환센터 현재 센터장님으로 계시고요.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겸임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현장도 잘 아시면서 그리고 또 연구라는 측면에서 좀 더 넓게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토론자님은 멀리 창원에서 오셨고요. 제가 장기 요양기관 새로운의 우리 김미경 대표님이신데요. 저희가 오늘 토론자로 어떤 분을 모실까 가장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많은 분이 김미경 원장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우리 아까 유혜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시범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셨고 또 가장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분이고요. 또 오늘 토론 원고를 보시면 가장 현장다운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자로는요, 저희 사단법인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의 이민아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이민아 대표님은 원래 시범사업에도 관여를 하셨고요. 또 저희 협회 이사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저희 협회의 좀 입장을 또 누구보다도 더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엄선을 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부디 좋은 토론 부탁드리고요. 한 분당 토론 시간은 10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사무국에서 한 9분 정도 됐을 때 신호를 주시면 좀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세 분의 토론이 끝나면 제가 세 분의 토론자님의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질문을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좀 정리를 하셔서 마지막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종선이라고 마스크 내리셔도 돼요. 마스크 내리는 게 익숙지 않아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주토론 하면서 저희 주야간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더더욱이 더 코로나 관련돼서 방역 강화가 돼 있어서 주위에 산재 검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스크 내리는 게 익숙지 않은데 내려야 된다고 하니까 내리겠습니다. 우선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석기영 교수님하고 유혜정 센터장님이 우선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대부분의 발표 내용에 많이 공감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2008년 장기요양보험 시행이 되기 전에 이제 시범사업 때 평가 연구원으로도 참여를 했었고 주야간보호도 지금 10년 이상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케어 매니지먼트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서비스가 제공된 거에 비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등급 판정을 받고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특히 보호자 중심의 선택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다 공감되는 부분이고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고 전문적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는 통합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그냥 간략하게 작성을 했는데
시설 및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결론은 거의 수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10년 동안 주요간보를 운영하면서 치매전담이라든가 단기보를 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요간보의 단기보를 참여시키는 형태, 공단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참여를 했었고, 또 공단에서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세미나 할 때 제가 수가 관련된 발표도 한 적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인력을 저희가 이제 치매전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참여를 안 한 결정적인 이유는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치매전담을 해라 라고 안내문이 오고 구청에서도 공문이 오고 저희도 90세다 보니까 권고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전담을 안 가는 이유가 과연 갔을 때 과연 갖는 메리트가 무엇이냐, 오히려 일만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도 지금 간호조무사, 간호사 따로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사실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의사 지시력 없이 현장에서 주야간보호시설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저희 보호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냥 영양제 한 번 놔주면 안 돼요 이런 부탁을 하시는 보호자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의사 지시가 없으면은 주사 하나 놓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간호 인력을 더 추가를 하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더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수가에서는 가산이 없는 인력들인데 그 가산에 대한 부분들을 받쳐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제 토론문 다 정리해서 하나로만 이야기 드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수가가 현재 재설정 없이 지금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겠냐라는 게 결론적인 발제자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 토론의 결론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수가 재설정이 없이 고용 안정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86%선 110%를 설정했을 때 86%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월정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비슷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1일 이상만 출석을 하면은 100%를 지급하는데, 이 86%라는 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라는 궁금증이 우선 생기고요. 직원들은 월급을 써야 되는데, 지금 주야간보호 운영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직원들은 월급을 써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지금 수가가 120%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방문료양, 아까도 우리 발표하신 발표에도 있었던 부분이지만은 120%로 줄어들면서 방문요양,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주야간보호 일수를 다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는 이유는 가족요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16일, 15일 뭐 이렇게 이용을 일수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다 20일 이상 우리 월급제를 쓰고 있고, 여기서도 월급제로 가야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설장의 급여를 빼고 일반 직원들의 주야간보호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체 우리 신고하는 급여 비율이 75%가 넘어갑니다. 우수한 서비스라는 부분, 뭐 통합제가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런 수가 체계 변경이 없이 과연 가능하고, 사회복지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제자들을 학교에서도 많이 키우는데 매년 이제 제자들을 취업을 연계를 하는데 장기요양 좀 안 올려갑니다. 왜 안 올려갈까요? 사회복지사들의 수가가 지금 통일되어 있는데, 단일화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만 빠져 있어요.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최고 열악한 곳 중에 하나고 우수인력이 올 수 없는 곳이에요. 급여 단일화에서 이미 빠져 있고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단에다가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시설장 급여 기준을 뭐 정말 아주 그냥 최하로 깔고 기준을 갖고 수가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도 지금 최저임금, 저희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은 저희 제자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관계로 그냥 토론문은 그냥 간략하게 작성해서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냥 정리를 해보면은 과연 이렇게 수가 가장 기본인 거죠. 수가 재설정이 없이 제가 우리 복지원처럼 차라리 인력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예전에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예 그냥 100% 따로 주고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처럼 월정액을 좀 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유혜정 센터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월정액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시켜서 86% 이게 아니라 50% 이상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완화시켜서 할 때 지금 얘기한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제가장기요양기관 세로입니다. 저희 기관은 제가장기요양 통합제가 서비스 1, 2, 3차 그리고 예비사업 지금은 또 2차 시범사업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형 통합 예비사업 현재는 이렇게 제가 쓴 걸 그대로 이메일가 들리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가 통합제가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지역사회의 장기요양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통합만이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가족들 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은 주요양 보호센터를 기반으로 한 주요양보호 통합형 그리고 가정방문형 두 가지 유형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주요양 보호 통합형은 주요양 보호와 방요양 목욕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주간보호 안에서 건강 관리와 기능 회복 훈련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방문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목반 믹스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주야간 보호자와 주야간 보호 안에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송 서비스를 월 2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단기 서비스보다는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로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시범사업 지금 한 달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정형 만족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주야간 보호형의 경우는 기존의 월 단돈 120%의 수가를 월정이 10% 포함해서 110%로 인해서 이용 일수가 줄어들어 보호자들의 자고부담이 늘어나고 보호자들 불만이 조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협업으로 조금 강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십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반이 지금 주간형 통합을 받고 있고 또 대상자 23명 중에 절반은 지금 단품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단품 주간보호를 받고 있는 인지가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서비스 질이 조금 더 기능 회복 훈련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리치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높아진 걸 느끼면서 통합제가가 없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저 어르신은 통합제가를 하는데 나는 통합이 안 되나? 그러면 나는 이 센터에서 나가야 되나? 라고 질문을 합니다. 통합제가 같은 경우는 주간형 통합제가 같은 경우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하루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단품과 통합형은 같이 기관 안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을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제가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통합형 제가 서비스 안에 이렇게 단품과 통합제가의 대상자가 같이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나중에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방문형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협업으로서 사회관리가 조금 강화되었고요. 더욱 그럼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 뿐만 아니라 이송 서비스 이용과 단기 보호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전반적으로 단기 서비스보다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송 서비스 월 2회 이용하는데 조금 어르신들이 호응이 조금 좋습니다. 요거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개월 동안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걸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수가 부족 문제죠.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요. 수가 부족 문제가 저희들은 조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자들의 대부분이 저희들은 토요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 6일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상자는 집에 있기를 원하지만 가족들의 부재나 독고로 인하여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주요한 보호 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중에서 중증침이나 거동이 어려워 입소 전후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를 망설이다가도 아침 요양이나 저녁 요양을 도와드리면 시설 입소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은 힘들지 않게 밤 동안이나 주말 동안 돌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비를 이용하는 분들도 저희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숙가 축소는 가족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마 제일 관심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 서비스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 또한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양보호 통합형에서 요양보호, 방문요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요양보호형에서는 방문요양이 반드시 1회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양보호만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는 대상자에게 방문요양에 방지한 여러 활동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요. 대상자의 선택에 맡겨 통수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꼭 요양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보호자가 집에 있는데 요양보호사 들어오면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쓰고 싶지 않은데 통합제가 있으니까 써야 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어르신들 중에 나는 통합제가 추가형이 좀 더 나아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방문요양을 한번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고민을 합니다. 통합제를 이용하고 싶지만 방문요양은 자유롭게 이용하면 안 되나라는 의문이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관님에서. 그리고 또 기능회복훈련으로 저희들 물리치료사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치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단에 있어서 물리치료사 역할, 그게 이제 매뉴얼이 없으니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함께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좀 시간을 썼긴 했지만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관리, 저희들 원래 간호사가 실장님이십니다. 아까 여기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간호사, 주관성에는 간호사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실장님으로 있는, 그러니까 생활실에 리더로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와 함께 케어 부분을 담당해 주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행정 부분을 담당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저희들 채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르신들의 언급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건강관리라든지, 그리고 일반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일상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일하던 간호사가 중앙보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서비스를 해야지, 간호사의 역할은 뭐지? 그리고 사회복지사 센터장님이나 간호 경력이 없는 센터장님이 매뉴얼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찾아나갈까라는 이렇게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제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송 서비스에 있어서는 한 달 동안 이용해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리에 상관없이 1회당 4,000원입니다. 이송 서비스가. 그래서 10km 이상이거나 10km 이상이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자들이 20km를 원할 때 저희들이 떨립니다. 소리를 들으면 저 멀리 10km 이상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곤란했고요. 이송 시간과 유류비의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월 이해가 부족하다고 고사한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이송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건의해 보겠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은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시에
기존에 정해진 수가, 그리고 월정액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단기보호로.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단기보호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이틀을 쓰게 되면 주간보호가 줄게 됩니다. 일수가 한 4일 정도, 4, 5일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꺼려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에 대한 이런 치료 휴가제와 같이 별도의 수가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타 또 한 가지는 사례관리 공유에 대한 통합 제방안을 가진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100% 수가 이게 이제 운영비의 부족, 방금 옆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공감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음악 강의원센터 박수입니다. 치명타가 증가하고 노인의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장기유형의 서비스 모형은 변화에는 모두 다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에서부터 3차에서 통합제가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예비 시범 사업을 1차, 2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 통합제가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으로 주축이 되는 모형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모형에서 점차 변화되어서 지금 주야간보호 기관의 주체가 된 예비사업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으로 개설하시면서 통합제가를 기반을 하려고 마음을 드셨던 분들은 이거 뭐지? 바뀌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야간보호 기관의 주체로 설계가 된 이 서비스에서 그러면 현재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1, 2등급 어르신들에게 기존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서비스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주야간보호가 기관으로 된 통합제가 이용해야 되는 이유와 어떤 차별성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 통합제가 통합 서비스의 요구는 공간이나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을 새로 만들 때마다 공단에서는 어떤 개인별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에 대해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지정을 하고 그런 서비스 있는 기관에서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설득을 해서 서비스를 변경해서 이용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것들을 또 기관이 따라서 그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예비 사업에서도 또 본인 부담을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원 제도가 변경될 때는 많은 민원들이 야기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기관의 몫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단에서의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다고 한다면 내년도부터 시작할 때부터 몇 프로 정도는 통합제가 이용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또 어느 정도 사진작품 설계돼서 상승 곡선을 구현할 수 있는 목표와 책임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르신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르신의 선택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제 세 분 우리 김미화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방문형 서비스 안 받고 싶은데 받아야 되고, 나 방문하는 서비스 안 받고 싶은데 받아야 되고, 나는 하루 종일 주야간만 가고 싶은데 난 어쨌든 주야간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어르신들의 욕구에 대한 게 선택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칫 어르신들의 선택권이 오히려 감소되면서 그런 것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에게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서비스라는 어떤 서비스 설계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 생활 패턴을 만들어줬을 때 그 어르신들에 대한 상태의 변화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요구에 맞춘형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정책 맞춤형 서비스가 설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문 요양을 꼭 월 1회 이상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방문 요양 보호자들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오히려 방문 요양 서비스에 들어가서 가사 지원 활동에 조금 더 집약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설계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토론자분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혜정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세 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유혜정 박사님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유혜정 박사님께서 발표 자료에서 이 통합재가 서비스 도입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왜 우리들 현장에서는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어제 저녁부터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범사업이 다 끝나러 가는 마당에 기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이 통합재가 서비스가 과연 대상자들이나 가족들의 욕구일까? 진짜 필요한가? 이 부분. 아니면 우리 공급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가? 이것도 아니면 정부나 공단이 선도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려고 하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본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저는 어디까지나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부가 이런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굉장히 알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나 가족들이 문제가 있다. 자, 그 해답이 통합재가 서비스이다. 이런 우리도 딱 와닿는 게 있는데 이번 통합재가 서비스는 현장에서 다 물어봐도 왜 시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시작하는지를 제가 아까 유혜정 박사님 발표에서 하나 힌트를 얻었던 것은 정부가 요양과 간호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이게 통합재가 서비스의 시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설득력이 없나 하면요. 우리가 아직 간호에 대한 거의 모든 장기요양 기관들, 특히 방문요양, 또 지하반 보호가 방문 간호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방문 간호보다도 간호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하반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저도 지하반에서 물리치료사를 1년 정도 채용을 해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죠? 물론 저는 수가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뒷부분에서 수가 얘기를 할 거지만 어차피 유인책으로 수가와 가산을 엄청 주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또 조여올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가를 갖고 저는 유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유 박사님께 하고 싶은 게 과연 대상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 통합재가 서비스가 원하는 시스템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통합재가 서비스의 통합이라는 게 지금의 장기요양 시스템에 잘 부합될 것인가라는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토론하신 우리 토론자분 의견 중에서 저는 이민아 이사님께서 통합재가 서비스와 복합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은 엄청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재가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아까 유 박사님 발표를 보면 대상자의 상태하고 요구에 맞춰 필요한 시간 그리고 필요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팀워크 체제로 케어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꼭 통합재가 서비스밖에 없을까? 그죠? 저는 통합재가 서비스로 가기 이전에 우리 임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복합 서비스 기반으로 가는 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기관들이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또 예를 들어 지금 국가가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단기를 주야간에 적용만 하면은 완벽하게 복합 서비스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통합 재가 서비스라는 틀을 만들어서 아까 세론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방문요양 쓰기 싫은데 왜 나한테 방문요양 쓰라고 하느냐고 그 서비스의 대상들을 끼워 맞춰야 하는 이런 우스운 현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부지로 통합 재가 서비스로 가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는 이 복합 서비스 기반을 좀 더 키우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복합 서비스 기반을 전국적으로 좀 늘리고 그러고 난 뒤에 기반이 형성이 된다면 통합 재가 서비스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일본 같은 이 통합 재가 서비스 아이디어가 일본에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는 이 공급 체계 변화가 아니라 급여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 일본 데이터를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일본에서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독으로 가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전체 재가 서비스의 50%예요. 전체 재가 서비스의 50%가 주야간 보호 서비스고요. 이 통합 재가는 결국 2.5%입니다. 일본에서는 뭐 소규모 다기능 재가 계모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일본에서 갖고 왔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장기요양 시스템에 끼워 맞추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모든 세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주야간에 굉장히 가산제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가산제도가 전부 다 없어지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해요. 돈 벌 사람들은 다 돈 벌고 빠졌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주야보호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다시 통합재가 서비스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가산을 붙이고 유인책을 붙여서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매력적으로 달려들게 했다가 나중에 또 공급이 과잉이 되면 또다시 이렇게 가산제도를 쳐내는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정부의 행태가 반복이 된다면 절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의 약속을 사실 또 정부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이 새로운 사업을 보급해야 되는 공단이나 정부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주야간 보호 기관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통합재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고민하는 게 또 공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두 번 다시 똑같은 실패에 그런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걱정은 아까 우리 박정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 자료에도 보면은 공단과 지자체와 기관 간의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공단이나 정부가 기관 역량 강화에는 1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절대 기관 역량 강화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공단 직원들만 역량 강화를 한 거지 기관에 있는 시설장들 그리고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케어 매니저로서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고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13년 동안 저는 역량 강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 아까 우리 석찬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 야 13년 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했나 기관만 다 부정됐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서 자 그러면 보험사는 그동안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케어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이 통합재가 사업이 시작이 돼서 기관에는 너무 큰 짐을 주는 거죠. 행정 일도 너무 많이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케어 매니저 역할이 아닌 매일매일 주야가 올 것인지 방문 갈 것인지
뭘 쓸 것인지 그거 매일매일 조정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 같은 그런 것만 매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걱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케어 매니지먼트라는 게 포장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실상 안에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케어 매니지먼트인가, 단순하게 서비스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또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아닌가, 저는 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가 전국적으로 그 보급이 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혹시 현장에서 호응을 못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제가 서비스가 내년에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부디 현장하고 의사소통을 잘 하셔서 본 사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또 기대를 갖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저는 유혜성 박사님에게 당부드리면서 제 코멘트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토론자분들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마이크를 우리 유혜성 박사님한테 또 넘겨서 지금 질문이라든가 토론자분들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은 우리 석재학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예측했던 말씀들 해주셔서 사실은 좀 새롭진 않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세론의 원장님 그러니까 처음에 그 86%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얘기는 저희가 통합재가에 궁극적으로 설계하는 모델은 사실은 매우 융통성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꼭 아까 세론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방문 요양은 필수로 써야 되고 이거를 사실 궁극적인 고의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 근데 아시다시피 시범사업 기관들은 통합재가의 통도 경험해보지 않은 기관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예비사업 기관 동안에는 저는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준비하는 팀에서는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월정액을 이제 교수님도 월정액을 많이 얘기하시고 저도 많이 하는데 월정액을 들고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관을 어떻게 믿을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는 기관은 사실은 하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그게 평균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이드를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고 우리의 전체 월환도액 대비 평균적으로 한 85%에서 86% 정도 쓰세요. 저희가 전국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급여량을 최하 그 정도 더 이제 쓰시면은 이제 제공하겠다. 그렇게 시범사업 설계가 된 거고요. 본사업에서 이게 그렇게 갈 건지에 대한 거는 예비사업 하는 동안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잡혀 있고요. 앞으로 단품 서비스 이용 못하게 할 거냐. 아까 이제 새로운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통합재가 이후에 이게 사실은 통합재가 기관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후에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구자적 입장, 그러니까 제가 공단 직원도 아니고 복지부의 정책 설계를 같이 아직 논의하지도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급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급 체계를 바꾸는 일이에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와서 이분들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메뉴판을 갖고 있대. 이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대의 방향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재가 기관을 월정을 하는데 서비스 메뉴판은 주간 부분만 쭉 이용하시는 분도 들어오실 수 있고, 근데 그 안에 이미 팀워크에 맞춰진 전문가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분절화된 급여 제공 기관,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그 서비스만 이용하는 거랑 그 인프라를 갖추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어세스먼트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통합재가가 성공하고 복합재가 기관과 차별성을 갖추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태자 회장님하고 이민아 원장님이 복합재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 그런 걸 검토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지금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 다 검토했는데 결론이 이 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가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판을 많이 흔들지 않고 가면 너무너무 좋죠. 예. 근데 그거는 잘하고 계신 기관들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장비형 서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올리고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재가라고 하는 기전을 갖고 그 안에 우리가 조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들을 넣는 작업들이 이제 예비사업을 통해서 얘기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걸 원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연구자 머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연구자가 제안했다고 해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요. 결국 왜냐면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욕구조사, 실태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노인세다, 그리고 향후에 이 장비형을 이용하게 될 이 신베이비부머 세대들, 신노년 세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있을까에 대한 정말 많은 보살원에서도 하고 정말 많은 기관에서 정말 그 실태조사, 그러니까 욕구조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결과들에서 나온 키워드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런 체계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비스의 변화는 1, 2년 안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지금도 제대로 안 굴러가는데 이거 들고 와서 또다시 뭔가의 장애물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 저는 가야 될 방향성에는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장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고 조금 장기적 플랜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작업은 조금 더 장기적 시간에서 요소들을 갖춰나가는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얘기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누구보다도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일본 거를 꼭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일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과 우리 제도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일단 그 공급기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너무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일본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들고 오고, 이거 가지고는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꼭 일본 거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거는 저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역량 강화 케어 매니지먼트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기관 얘기만 하시지만 건보공단도 진짜 고민이 많아요. 우리의 요양직 직원들이 케어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13년 동안 그 준비가 됐었던 건가라는 얘기를 저희 스스로도 좀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단도 공단대로 발전을 해야 되고 기관도 기관대로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대안을 얘기를 하면 문제점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안을 얘기하면 가장 대안에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서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하나의 제도가 한번 삽을 퍼서 시작돼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마 더더욱 이런 통합재가라던가 공급 인프라를 바꾸고 서비스 공급 방식을 바꾸는 거는 외국의 경험들을 보면 3, 40년이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제가 퇴직할 때까지 통합재가가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시작되는 출발점에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주제 발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함께 대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앞으로 출발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법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모로 제가 알기로 복지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뭐 지시서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요양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사실은 특히 통합돌봄이 되면서 더더욱 의료와 요양의 연계가 또 되게 중요해지는 그 타이밍이 되면서 또 사실 간호에서는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와 그리고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고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뭐 이런 얘기부터 다 섞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요즘 최근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실마리들이 같이 풀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회장님. 네. 의견 있으세요? 마이크 좀 드려주세요. 네, 저는 서대문에서 주야간호하고 재가 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재가 서비스가 주야간보호하고 가정방문형인데 가정방문형은 이번에 12개 기관에 있습니까? 가정방문형 기관은 없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간보호 베이스를 갖춘 기관인 거죠. 네. 처음에 계획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3차 때는 있었죠. 예. 그럼 내년도 7월 달에 네. 가정방문형도 갑니까? 아니요. 통합재가의 마지막 모델은 아니라 기본 모델은 주간보호의 인프라를 갖춘 시설 기준을 갖추고 대신에 방문 요양 서비스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결론적으로 통합재가 서비스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주야간보 재가 서비스 그리고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라는 걸 지역사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준비를 하냐면은 현재 요양 돌봄, 주거, 영양, 세탁, 정서 이런 서비스가 다양하게 지금 욕구가 분출돼서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장기영 15년 거의 돼가는데 아마 13년도까지의 서비스를 이용한 지금의 8, 90대 어르신들은 본인의 욕구가 아니라 보호자 욕구에 의해서 서비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서울시가 돌봄 SOS를 하면서 이용 대상을 65세가 아니고 50대로 낮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욕구를 보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장교양도 베이비부모 세대가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개인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맞춤 서비스를 요구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 통합재가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앞에 패널들이 제기했던 이 내용, 수가라든지 인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보완만 된다면은 뭐 저는 그래도 잘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제도를 좀 현실에 맞게끔 같이 가져가야 성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고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역시 마지막에 말씀 주신 대로요. 지금 아까 제가 강의에도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장기 요양만 얘기했다면 이제 지역사회는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서울시는 돌봄 SOS라고 하는 명칭을 갈고 또 뭐 여러 욕구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고 뭐 통합돌봄이 들어오면서 예방형 돌봄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요양도 거기에 맞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씀 주신 대로 수가나 제가 봐도 수가가 지금 제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수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인력을 우리가 갖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전이 될 것 같아서 의견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챙겨서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 새로운 원장님을 창원 가서 뵙기로 했어요.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려고 아마 새로운 원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통합재가의 현장에서의 가장 많은 노하우와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셔서 새로운 원장님 그리고 태백에도 또 한 원장님이 1차 때부터 계속 해오신 분이 계셔서 조금 경험이 있고 현장을 좀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들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복지부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게 사실 저는 반갑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아니라 뭔가 나아갈 방향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노력들이 저는 좀 최근에 1년 사이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얘기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자분들 괜찮으셔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석장 교수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오늘 어쨌든 귀하간보 관련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서비스 공급자들이 전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그 책임을 기관들이 다 져야 되는 몫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조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들이 만들어진 결과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가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행태 자체가 사람 중심의 케어를 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분절된 단중의 서비스 구조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게 제가 지금 진단하는 것의 기본적인 전제고요.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장교양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복합재가 서비스 기관으로의 이제 공급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이제 케어 매니지먼트 하려고 이용자 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이제 얹어서 지금 통합재가 급여라고 불리고 있었던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아까 이제 토론에서 나왔었던 이제 복합재가 서비스 기관과 통합재가 급여, 그러니까 이게 기관을 이제 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통합재가 서비스 내지는 통합재가 급여, 저는 지금 오늘 통합재가 서비스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오늘 제가 인지를 했는데, 예, 어쨌든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저도 동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복합재가 서비스 기관으로 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선후 내지는 병행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도 공급 체계가 그렇게 바뀌어나야지 기관들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룸 자체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고 과업 자체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사실은 케어 매니지먼트 아까 회장님께서 일을 강요하고 굉장히 더 이제 부과되는 그 서류 업무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서류 업무를 떠나서 저는 그것은 기관이 해야 될 고유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기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요양보호사 직접 그냥 서비스 공단, 인력공단 같은 데서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그냥 파견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기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복합제가 서비스 기관의 형태고 여러 서비스들이 어쨌든 있고 그래서 기관 내에서의 그 케어 믹스가 충분히 이용자하고의 상담과 기관의 어쨌든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는 구조 그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중에서 저는 통합제가 급여라고 얘기할 수도 저는 통합제가 급여라고 하면은 집중적인 사례관리 역할이 들어가는 그래서 약간 좀 중증도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 이상의 급여가 필요한데 가족이 없고 뭔가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정말 이제 이용자가 사실 가족이 있으면은 그냥 급여 나 이거 3일 이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은 6일 동안 저는 방문 요양을 이용하겠습니다. 끝 하면은 복합제가 서비스 중에 그냥 단종 서비스 이용하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복합제가 서비스 기간 중에 단종급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급여를 저는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핵심은 복합제가 서비스 기간화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장기요양의 지금 어쨌든 그 전체적인 어쨌든 제2라운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이다. 인프라고 완전히 새로운 어쨌든 장기요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 일부러 공급자 중심으로 내지는 정책당국 중심으로 이걸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미 제가 서비스가 이런 여건으로는 질적인 혁신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람 중심의 우리 정말 그 어르신들의 그 욕구에 맞는 내지는 가족의 부담을 제대로 덜어줘서 지역사회에 오래 살고 하는데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시키자라는 게 이 과제를 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있어서는 사실 누구도 저는, 그 미션에 대해서 누구도 이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도도하게 가야 되는 우리의 방향이고, 그 방향 속에서 이제 요구되는 과업이 기간은 어쨌든 복합제가 서비스 기간화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시간 오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신 석재훈 교수님 섭외하는데 제가 힘들었어요. 사람을 통하고 다른 걸 통해서 섭외를 했고요. 우리 유혜정 박사님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제가 밀어붙여서 굉장히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회원기관들한테도 좋은 역량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2탄을 한 번 더 준비해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사무총장이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기조 강연해주신 석재현 교수님 그리고 주제 발표해주신 유혜정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과 현장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사단법인 한국주야간보호협회에서는 주야간보호 급여에 관한 각종 가산제도 폐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현안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창립기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